큰 그림 그려봅니다. 빅픽처고요.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함께 이 시간 꾸려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수급 공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기관도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개인들도 예전만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이렇게 한정된 증시 자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증시 자금 동향과 관련된 변수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 FOMC 연준 쪽에서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은 SLR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지금 3월 달까지 면제되는 부분이 종료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SLR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종료되는 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? 네, 이제 주말에 이제 연준에서 그 자본 규제 완화 정책 중에 하나인 SLR 연장하는 부분을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많이 이슈가 좀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SLR은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SLR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. 완화를 해줬고 이번에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그 완화 정책을 폈는데 이번에 연장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3월 30일에 SLR 완화 정책이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에 따라서 좀 시장에 이슈되는 거는 그 SLR이 이제 그 연장 종료가 결정이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국 채권을 좀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. 그에 따라서 그 지난 금요일 미국채 10년물이 장중 14개월 내 최고치인 1.75%를 좀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SLR 종료에 따라서 미국 채권 매도가 연결이 돼서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발생하는 그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요. 다만 이제 이와 같은 SLR 규제 완화 종료 가능성이 좀 야기가 됐기 때문에 2월 중반부터 은행들의 채권 물량이 어느 정도 축소가 돼 있는 걸로 좀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변동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그 BOA 같은 경우도 올해 그 10년물 금리 목표치를 기존 1.75%에서 2.15%로 좀 상향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이제 은행들도 그 채권들 매물 물량을 먼저 축소를 했지만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이 완화되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한국 증시에는 좀 외국인 매매 방향에 있어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 강세 방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인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됐을 때 외국인의 매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외국인 수급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외국인 오늘 양시장에서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그럼 좀 보고 계시네요.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 가격에 좀 버블이 생기다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규제책을 하나둘씩 내놨던 게 이제 4월, 5월 달 들면서 뭔가 좀 진행이 될 텐데요. 4월 달에 당장 임박한 부분이 이 CFD 그러니까 차익 결제결에 관련해서 부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. 다음 달부터인데 이 부분은 수급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? 네, 이게 좀 단기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4월 1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CFD 계좌된 수급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CFD 계좌를 이번에 이제 파생 상품으로 간주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시작일은 4월 1일이고 적용세율은 11%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FD 계좌는 그 전체 그 기초 자산을 그러니까 주식을 실질적으로 전체로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장외 파생 상품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과거 10배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종목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높게 작용할 수 있는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4월 1일에 시행 양도세 부과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2, 3월에 거쳐서 CFD 계좌들의 그 청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
어찌 됐건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그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3월 29일까지 그 계약을 청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종목별로 그 CFD 계좌는 외국계 창구를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 CFD 계좌의 매물 소화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도 우려 요인이고, 그리고 개인들이 한창 들어왔을 때 그때 고객 예탁금이 막 연일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약간은 좀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, 얼마 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그때 환불된 금액이 시장에 좀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,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, 고객 예탁금이 그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1월 초순, 그러니까 1월 11일에서 13일 기간에는 이제 이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매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은 이제 64조 원 수준입니다. 그런데 이제 지난 3월 11일에는 57조 원까지 60조 원을 하회하기도 했는데 이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3월 9일, 10일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이제 68조에서 57조로 이제 급감을 하면서 다시 이제 환급된 부분이 올라와서 이제 60조로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주식 매수보다는 오히려 더 뭐 신규 상장 공모에 따라서 좀 유치유입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그 주식시장의 매매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월 19일 기준으로 거래소 시장의 개인 매도 비중은 56.7%, 매수 비중은 66.5%인데 이제 올해 초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거래소 시장에서 개인 매도 비중이 67%니까 지금은 한 10% 미만의 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수 비중은 70%였는데 한 4% 정도 매수 비중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에 있어서는 개인의 매매 비중이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개인 매도 비중은 85%, 매수 비중은 85% 정도인데 올해 초에는 매도 비중이 87%, 매수 비중이 90%였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좀 개인 매매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영향,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발생해서 그 거래소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높은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그 이슈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하나 더 점검해 볼 만한 사항이 3월에 분기 배당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.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배당 받으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29일까지 사야 되더라고요. 이에 따른 뭔가 매수 자금이 유입될 만한 가능성도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배당하면은 이제 연말에 그 매수 배당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중간 배당이라든지 그 분기 배당에 대한 그 실행하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그 상장 기업도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지금 올해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는 기업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이제 SK텔레콤입니다. 그래서 3월 25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간 배당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에 이제 주총을 통해서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이나 연말에 대한 배당금이 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 변동이 좀 발생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분석되고 있고요. 그 뭐 지난해부터 좀 실적이 많이 부각됐던 분자진단 업체 시젠도 그 분기 배당을 도입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.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는데 포스코와 쌍용양에도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분기 배당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접근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에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아이디어도 나왔네요. 뭐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?
지금 큰 그림은 이렇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상승 탄력성이 좀 높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좀 이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먼저냐 아니면 실적 성장이 먼저냐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지금 금리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노출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금리 상승하는 부분을 더 뛰어넘는 실적 성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4월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. 1월달, 2월달, 3월달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4월 초에는 실적 중심으로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출 데이터에 따른 실적이 좀 좋아지는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화학이나 자동차 기계 업종이기 때문에 그 대형주에서는 이쪽 업종으로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